광주 종교시설 관련 산발적 연수회 감염이 이어지는 등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4명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한 종류로 전파력이 높아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비건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하는 오늘 미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은 비건 부장관이 이번 방한에서 북한과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대한 조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아파트 투기 세력 근절에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번 주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발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사장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부당하고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재지휘 요청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감독과 주장 선수에게 영구제명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철인 3종 협회는 이들이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협회는 팀 닥터는 추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법원에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손 씨는 국내 수사 과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판사를 비난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앤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발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돌연 휴가를 내고 국무회의 불참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원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대검 부장회의의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을 일임하였던 것이고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해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고 그래서 법무장관이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하기 위해서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다.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헌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자,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검사장 의견이 이제 특임 검사 쪽으로 모아지는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자,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파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파력이 강한 GH형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하루 44명의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자정까지 발생 현황부터 좀 볼까요? 예, 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모두 44명입니다. 주말에 영향을 받았던 전날에 48명보다 신규 환자가 좀 더 줄은 걸 보면요. 약간의 감소세로는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확진자는 이제 모두 13,181명이 됐고요. 다만 해외 감염 사례는 여전합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감염이 20명, 그리고 24명이 해외 유입 사례로 해외 유입 환자가 더 많습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요. 경기가 7명, 광주 6명, 서울 3명, 인천 2명, 대전 2명 등입니다. 해외 유입은 검역 과정에서 16명이 확인됐습니다. 또 경기 6명, 그리고 대구와 전북에서 각각 1명의 해외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더 나와서 누적 사망자는 285명이 됐습니다. 또 66명이 격리 해제돼서 완치율은 90.4%입니다. 앞서 코로나19는 미세한 입자인 에어로졸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DMR 차단 마스크의 경우에는
에어로졸 차단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진 만큼 마스크의 착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6배나 높은 GH형 바이러스라 더 걱정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는 그 바이러스인데요. 최근 빠른 전파 속도를 보인 광주 지역도 이 GH형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형은 GH그룹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GH그룹은 총 333건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GH그룹은 중국 우한에서 퍼진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바로 그 유형입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전염력이 원형보다 6배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비수도권의 확산이 변종 바이러스 때문이 아닐지 의심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의 빠른 전파 속도를 주목했습니다. 일선의 역학조사관들이 안 그래도 지난번 대구 경북에서 발생했을 때보다 전파 속도에 대해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 자체가 좀 빠르다는 얘기를 때문에 최근 발생한 주요 집단의 확진자에서 바이러스를 검출해 분석했는데 대부분에서 GH형을 확인했습니다. 광주, 대전은 100%였습니다. 2, 3월 우한 중심의 S그룹 바이러스가 대부분이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GH형 변종 바이러스는 지난 4월 경북 예천의 성지순례단 집단 감염, 5월 이태원 클럽발 수도권 감염 상황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3월, 4월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입국자들이 있었고 그때 유입됐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최근에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현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유전형만 가지고는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 경로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비교적 얇은 원단을 쓰는 침방울 차단 마스크가 여름철을 맞아 인기를 끌면서 지금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적 판매로 전환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평일 아침부터 침방울 차단 마스크를 찾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1m 거리 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이제 구하기 쉽지만 침방울 차단 마스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침방울 차단 마스크 판매가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는데요. 이곳 매장에서 준비한 마스크 2,000장 가운데 1,500장이 팔려 나갔습니다. 비교적 얇으면서도 차단 효과는 괜찮은 편이어서 여름철을 맞아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코에 비염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숨쉬기도 불편하고 3번 정도 와서 못 샀어요. 줄서기에 지친 소비자 사이에선 공적 판매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히려 선착순으로 오면서 번호표를 바로바로 줬던지 아니면 옛날처럼 공적 마스크 요일제 그렇게 해서 하든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면 약사들은 또다시 업무마비를 겪을까 봐 벌써 걱정입니다. 조제하다가도 마스크 조제하면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트러블 나기도 하고 약국의 임무를 또 수행하기도 또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판매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생산량이 늘고 있어서 품귀 현상이 해소될 경우 공적 판매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 회사 같은 경우는 생산회사 자체가 쇼핑몰 운영해서 지정으로 팔잖아요. 공적 마스크가 돼서 유통망이 생기고 그러면 글쎄요. 다만 국내 생산량 4분의 1을 차지하는 업체 제품에서 물샘 현상이 발견돼 공급이 일시 중단된 건 변수입니다. 정부는 일단 생산 허가 업체를 늘리는 등 생산량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등 남부에서는 경제 활동을 다시 폐쇄해야 하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확산지였던 뉴욕주는 입원자와 사망자 수가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상황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감염 환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미국 플로리다주. 지난 4일에는 급기야 하루 환자가 11,458명으로 집계되면서 뉴욕주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는 8일부터 경제활동 재개를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식당과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연회시설, 파티장 등의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If that's going to help to stop spreading a virus, then they should close it. But I think that they don't know what's going on with this virus. 텍사스주도 2개 카운티는 병원 수용 능력을 이미 초과할 정도로 비상입니다. 샌안토니오 시장은 일주일 뒤 병상과 중환자실이 꽉 찰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스틴시는 자택 대피령 발령도 다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점을 겪은 뉴욕주 등 동북부는 상황이 났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환자 수가 817명, 하루 사망자가 9명까지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를 인정하는 게 먼저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Mr. President, don't be a co-conspirator of COVID. Do one simple thing. Acknowledge to the American people that COVID exists. It is a major problem.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현실을 외면하고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But the case rate, fatality rate in this country vis-a-vis other European countries is much lower than, let's say, France and Italy. And what that speaks to is the great work of this administration with therapeutics and remdesivir. 국가 차원의 지도력 부재로 미국의 상황은 지자체 지도자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오는 가을 학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미국 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은 미국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수업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될 경우에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기존 유학생들은 미국을 떠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이동헌 기자입니다.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되는 가을 학기에 미국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중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받는 유학생은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미 이민세관 단속국은 현지 시간 월요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F1 학생 비자와 M1 직업교육 비자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 모두가 대상입니다. 미국에 남기 위해서는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로 옮기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업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학교에 진학을 위한 비자 발급이 중단되며 이미 비자가 발급된 경우라도 입국할 수 없습니다. 미 이민세관 단속국은 또 온라인 수업을 받는 유학생이 출국하지 않을 경우 비자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체류 제한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정책 강화의 일환인지 아니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조치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일부 대학들이 코로나19를 이유로 가을 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버드대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프린스턴대도 거의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은 100만 명 정도이며 중국이 가장 많고 인도와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순위입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오후 방한할 예정이죠. 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담화를 내고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없음을 재차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재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잠꼬대 같은 소리라면서 일축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 없다 이 내용의 담화를 냈는데 오늘 비건 부장관 방한 일정에 맞춰서 또다시 담화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최선희 제1부상보다는 직급이 낮은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입니다. 권 국장은 최 제1부상이 명백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측에서 중재 노력에 대한 언급이 나온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자신들은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선희 담화는 조금 다른 부분은 우리 정부를 겨냥한 내용이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인데요. 권 국장은 점점 더 복잡하게만 엉켜 돌아가는 북미 관계를 바로잡는다고 해결사나되는 듯 자처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 가관이라면서 불쑥불쑥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남북 관계만 더욱 망칠 뿐이라며 비난 강도를 높였습니다. 또 중재자 노력을 기울여봤자 본전도 못 찾고 비웃음만 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담화에 대해서는 따로 할 말은 없다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하는 날 맞춰 나왔다는 점에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비건 부장관 방한에 맞춰 북미 협상의 핵심 당국자가 담화를 연달아내는 건 진짜 협상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과거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획기적인 제안 없이는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시점에 한국에 오는 비건 부장관이 북한 담화 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비건 부장관을 비롯한 미국 대표단이 오늘 오후 군용기 편으로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합니다. 사흘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비롯한 한반도 상황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미 국무부는 어제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확인하면서 오늘부터 1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해 양국 현안에 대한 동맹 간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북한과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에 대한 조율을 추가로 강화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FFVD라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방한 이틀째인 내일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조세영 1차 관관은 외교차관 전략대화, 또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 장관은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합니다. 방한 마지막 날에는 청와대를 방문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이번에 새로 개편된 외교안보 라인과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한 기간 약식 기자회견 형식으로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찾은 건 상원 인준 직전인 지난해 12월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 신분으로 방문한 이래 약 7개월 만입니다. 방한 일정을 마치는 9일에는 일본을 찾아 양국 현안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 내부고발자 보호 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에 필요한 하위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내부고발할 경우 서류에 인적 사항을 적지 않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의결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은 내부고발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 보호나 특정 시설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속에서도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을 넘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52조 원, 영업이익 8조 1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7.3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22.73% 큰 폭 증가했습니다. 비대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실적 호조와 가전, 모바일의 예상 밖 선전으로 영업이익이 깜짝 놀랄 수준의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낙연 의원의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 시작됩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합니다. 역시 당대표 선거에 나설 예정인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늘 광주, 내일 전북, 전주를 방문해 호남 여론을 살핀 뒤 오는 9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고 미래통합당도 원내에 복귀하면서 여야도 한층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이틀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하며 강력한 대책을 예고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다주택자인 의원들에게 매각을 요구하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권의 부동산 정책 논의부터 좀 살펴보죠. 민주당에서 좀 구체적인 방향이 나왔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후속 입법 처리에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고강도 정책을 발표했는데도 20대 국회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후속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 시장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과 함께 추가로 필요한 입법 과제를 7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부터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내 다주택자 비율이 높은데 당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유재산을 보장할지 말지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조세 제도도 유도하지 못하고 집을 팔도록 하는 건 무능한 정부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도록 해야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강제로 팔아라. 저는 아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찢어진 그물을 들고 도랑을 흙탕물로 만들면서 물고기를 잡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내 투쟁을 선언한 미래통합당,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검언유착,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 이슈마다 지금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어요. 네, 미래통합당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청와대를 저격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는 추 장관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치밀한 배후 조종과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사전 보고한 뒤 청와대로부터 지휘권 발동을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자체 파악했다고 밝혔는데요. 확인 경로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다툼을 침묵하고 방관하는 자체가 추 장관을 돕고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 작업에 속도를 내며 검찰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여당 몫의 추천위원 2명 선정 문제를 두고 내부 회의를 열어 이번 주 안에 선정 작업을 마치기로 했는데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며 공수처 문제가 대단히 시급하다고 언급했고요.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추진준비단의 진행 상황 보고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김재현 대표와 주요 공범들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 씨, 옵티머스 이사 송모 씨와 윤모 변호사 등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대표는 영장 심사를 포기한 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에 출석한 송 이사와 윤 변호사는 김 대표의 지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철인 3종 감독과 여자 선배가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봉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7시간 마라톤 회의의 결론은 영구 퇴출이었습니다. 철인 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과 여자 선배 장은정 선수를 영구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남자 선배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열흘 만에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은 겁니다. 영구 제명은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의 징계로 두 사람은 앞으로 철인 3종 협회가 주관하는 어떠한 행사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진술뿐 아니라 그와 일치하는 다른 진술들,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 혐의자들의 진술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영주 위원장 등 법조인 3명, 대학 교수 3명으로 구성한 스포츠 공정위는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면밀하게 살핀 뒤 가해자 3명을 따로 불러 소명 기회를 줬습니다.
공정위가 확보한 관련자 진술 녹음 자료 등과 혐의자 진술이 매우 상반돼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선수의 진술과 증거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해자들의 진술보다 진실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팀닥터로 불린 운동 처방사는 협회 소속 인물이 아닌 만큼 공정위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협회가 추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사건이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혹 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피해자가 어째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는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체육계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선수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입니다.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설령 메달을 딴다 하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서 특임 검사 임명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자문단 소집은 추미애 장관 지시에 따라 중단하는 게 맞지만 검찰총장 지휘를 배제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검찰청이 지난 3일 9시간 동안 진행된 릴레이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공통 의견을 정리해 공개했습니다. 단 3문장으로 압축돼 공개됐지만 각각의 의견이 담은 의미와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검사장들은 윤석열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검언유착 의혹 전문수사자문단은 추미애 장관 지시에 따라 절차를 중단해야 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수사 지휘 없이 결과만 보고하는 독립적인 특임 검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인 데다가 수사가 초기 단계라는 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소집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수사팀과 갈등을 무릅쓰고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한 윤 총장의 결정이 잘못이었다는 걸 지적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장들이 방점을 찍은 건 검찰총장의 수사팀 지휘를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또 다른 지시는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총장에게 사실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한 이 지시를 어떻게 볼지를 두고 검찰청법 8조와 12조를 인용한 해석이 충돌하면서 정당한 지휘다, 직권남용이다, 의견이 갈리기도 했지만 검사장들은 대검과 뜻을 같이 한 겁니다. 추 장관의 메시지가 윤 총장 거취 압박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검사장들은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전국 검사장 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국민적 관심이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특별한 배경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최종 입장 발표를 목전에 두고 검사장 회의 내용을 공개한 속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추 장관이나 법무부 반응을 알아보려는 의도도 숨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이렇게 대검찰청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검사장 회의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예, 추미애 장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추미애 장관은 다시 한번 윤석열 총장에게 자신의 수사 지시 사항을 이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시 사항을 문헌대로 이행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검찰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라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을 일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해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2일 3쪽짜리 수사 지휘서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겁니다.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겐 대검찰청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 수사팀 수사를 지휘하지 말고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한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검사장들의 의견이 장관의 지시는 위법, 부당하다고 모였다는 것을 공개하자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지시사항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미애 장관은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아직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가운데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는 여당, 또 집사려는 국민만 벌 주려 한다는 야당.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이 예고되는 가운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부터 국회에 본격 복귀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고 통합당은 강한 원내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관련한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홍국 대진대 개관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국회도 협조해달라. 자, 문재인 대통령 최근 가장 뜨겁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다시 언급했습니다. 여당은 후속 조치 마련에 시급히 나섰고요. 야당의 반응은 그러나 냉랭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습니다. 과거에도 뭐 여러 가지 세금을 갖다 가지고서 이 부동산 정책을 해봤는데 이 부동산 값을 잡는데 별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어요. 능력이 없으면 건드리지나 말 것이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강남 불패입니까? 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최근에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도 어제 최고의 민생과제로 꼽기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사실 지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은 조금 더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거 2019년 작년 11월에 했던 국민과의 대화에서 입장하고 많이 달라졌죠. 자신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지금은 최대 민생 과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약속했던 국민에 대한 그런 부동산 관련해서 약속을 지금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대통령 엄중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정부 당국자 또 집권 여당의 이런 당국자들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내놓고 지금의 정책이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저는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분명히 성공적으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동산 물론 과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특히 그 언어가 영끌이 영혼까지 끌어온다. 과거 우리가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얘기를 했던 그런 안타까운 신조어가 있었는데 이런 조어들이 이제 부동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저는 왜 정상적으로 의도한 만큼 작동하지 않았는가. 20대 국회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국회 때 작년에 11월에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2월에. 예. 대책의 후속 입법들을 완전히 하지 않고 20대 국회가 다 자동 폐기돼 버렸어요. 이후에 나오지 않았었고 또 이번 대책 여러 가지 나왔지만 여기에 대한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입법부의 역할, 또 행정부는 정말로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 상황 더 엄중하게 보고 공급 확대도 필요하고 또 수요에 대해서 여기에 맞춤형도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과세를 통해서 이런 투기적 상황들을 막아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이번에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번 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금은 정말 대통령 얘기대로 엄중한 상황입니다. 예. 여당에서도 지금 후속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시장의 불신인 것 같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여론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대책이 사실 정확히 나온 것도 아닌데 6.17 대책 후속 조치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응답이 대책이 안 나왔는데도 더 높거든요. 효과가 없을 것이다가 49.1, 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36.8이에요. 저 참 큰일입니다. 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약속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집값은 앞으로 계속 더 오를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여론조사 수치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 불패 현상, 예. 노영민 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그거를 몸소 보여줬어요. 솔선수범해서 강남 집을 팔지 않고 청주 집을 팔겠다. 이 사인이 국민들에게 주는 분노와 상징성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거는요, 결혼해서 전세 살다가 좀 돈 모아서 집 사고 대출 받아 집 사고 그래서 좀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고 좀 학군이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서민들의 꿈이었는데 이제는 이번 생에서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졌다. 그런 좌절감을 준 것이 이 정부의 정책의 실패에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일단 부동산을 잡겠다.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하겠다. 자, 이 취지는 좋고 목적도 좋은데 지금 방법론에서 너무 하나씩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먹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했고 또 시장의 반응들에 정부의 시그널, 정부에서 보내는 신호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현재 나오고 있는 대책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서울시 통계 나오면은 100채씩 이상 소유한 분들 많습니다. 지난 국회 때도 20대 국회 때 어땠습니까? 국회의원이 20채 이상 가진 국회의원도 있었고 5채, 6채 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까지도 다주택을 가지고 국민들께는 다주택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공급의 확대도 필요하다. 공급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집들, 이렇게 다주택 있는 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또 추가로 그 재력을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걸 다 사들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집을 사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공급의 확대도 필요하고요. 네. 최근에 군부대 시설들을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또는 젊은 층을 위해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방침도 나왔고 아마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그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경기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간다면 공급의 확대 또 수요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 더군다나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민국에 한 채도 없어서 다 걱정하는데 100채씩, 20채, 30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심정은 저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공직자가 이런 것들,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서울시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다주택, 10채 가지고 있는 분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공직자들은 당연히 한 채, 두 채, 다주택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제대로 시그널로 간다면 다주택을 가는 분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집을 내놓고 젊은 층,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은 방향은 맞다. 대신에 이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돼야 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나와야 되고 국회도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입법을 함으로써 작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씩 해결의 접점들이 보일 텐데 지금은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비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오전에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부동산 대책 회의가 있었어요, 정부에서. 근데 거기서도 지금까지 22차례 나왔던 정책과 똑같은 그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부세를 더 중과세하겠다라는 것. 양도세 인상하고 임대주택 세제 감면을 폐지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보유세를 계속해서 높여가겠다. 국민들이 힘들어해서 팔 때까지 보유세, 종부세를 높여가겠다. 이런 식이에요. 징벌적인 규제만으로 과연 집값을 잡을 수가 있느냐. 지난 3년 동안 징벌적인 규제만으로는 집값이 안 잡혔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책을 전환을 해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왜 그렇게 집값이 완만하게 올랐는지 폭등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세요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때 어떤 정책들을 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측면에서 당시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그렇게 해서 결국 실패했었죠. 그렇게 했던 분들이 그 당시에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고요. 오늘 종부세 강화라든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투기성으로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부세고요. 오늘 나오고 있는 대책들을 보면 오래 보유하고 있는 분들, 한 채를 가지고서 있는 분들, 그리고 꼭 필요한 수요자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완화시키는 방안이라든가 다양한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나온 거에 있어서 더 많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간다면 이 부분들은 부동산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굉장히 시그널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들이 가고 다주택자가 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종부세가 강화된다는 그런 흐름이 간다면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팔 수 있는 계기를 저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은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 인상하는 이 부분은 좀 목소리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인데요. 그래서 저는 바로 공직자들이 이 국토부라든가 이 공무원들이 현장 얘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장의 전문가들 그리고 실제로 실수요자들 고통받고 있고 정말 포기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탁상 행정에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 현장 행정으로 좀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잠시 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또 대담하는 시간 마련했으니까 그때 조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청주집 매각을 둘러싼 비판도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희룡 제주지사, 정권의 실세들을 싸잡아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를 저격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김남국 의원에게 역공을 당하는 모양새인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도 있었죠. 그리고 조국 부인은 문자 메시지로 강남에 건물 사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강남에 살아봐서 하는 얘기인데 강남 살 필요 없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은 또 나가서 이제 아들들 전부 외고 졸업시킨 다음에 양반제는 양반이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특목고 폐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소위 민주화 운동의 도덕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부동산이나 교육제도들을 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그 도덕성을 내세우고 불을 적대시했던 것들이 자기들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대구시 국회의원인데 서울 송파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해가지고
5년 사이에 최소한 6, 7억, 거의 뭐 많게는 10억에서 12억 정도 실거래가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건축으로 인한 네. 그런 어떤 이익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집을 파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비서실장이 강남집과 청주집 중에서 지금 강남집을 선택하면서 오히려 이게 지금 정책 방향과 다르게 가는 거 아니냐, 시장에 좀 나쁜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얘기했잖아요. 강남 집값 잡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공직자들, 다주택자들, 뭐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다 팔라고 했어요.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근데 본인부터 안 했잖아요. 그리고 강남 집값 잡겠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어기고 강남 집을 갖고 있으면 계속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난 내 지역구가 있었던 청주 지역의 아파트를 팔겠다. 이런 시그널이 잘못됐다라고 국민들에게 주는 잘못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건데, 예. 저는 솔직히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두 채를 갖거나 다주택을 갖거나 그것은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예. 그것이 위법하지 않은 상황, 불법으로 그런 주택을 사지 않은 상황에선 뭐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상당히 중요하니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남국 의원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곽상도 의원이 대구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송파 지역의 집을 사서 이득을 봤다. 본인의 민주당의 호남 지역 의원들이요, 네. 강남에 집 있어가지고 더 많이 오른 사람 더 많아요. 이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네. 어쨌든 이 정부, 이 정권이 행해왔던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비서실장, 그런 분들에 대한 비판을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적인 두 분의 의견에 대한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지금 다주택자 이 집 팔아라, 정부와 그 여당 내에서 계속 이 메시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전수조사한다고 하고 또 안 팔고 이러면 오히려 시장에 오히려 더 메시지를 내는 게 실이 더 크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당연하죠. 예. 전수조사에서 그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팔게 해야죠. 예. 왜냐하면 국민의 선택을 받고 국민의 세비로 생활하는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예.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개개인의 근데 뭐 선택일 수도 있는 부분이 선택일 수도 있지만요. 예. 공직자를 한다는 것은 저는 다른 의미라고 예. 봅니다. 이게 일반 개인으로서의 자유를 갖는 것과 최소한도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모든 국정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큰 책임감이 가져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영민 실장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이미 실천을 했고 본인도 그 대열에 들어섰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받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또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측면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또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제 조사 나오는데 서울시 의회 의원들도 도시계획이라든가 이 주거를 다루는 분들이 열채 갖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최소한도 공직자로서 선서를 하고 이 공무를 맡게 되는 분들, 이분들은 다주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문제라든가 어쩔 수 없는 2주택까지 상황은 뭐 지역구라든가 있을 수는 있다고 이해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3주택부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 전수조사 나오면 민주당 당연히 합당한 그런 이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배지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 국회의원을 왜 하겠습니까?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고 정의당, 뭐 다른 국민의당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민의 세비로 활동하고 국민에게 세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에 마땅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예. 국민들이 지금 뭐 불이익부터 영혼까지 망쳐졌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자격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다는 강제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토교통위 기재위 국회의원들 가운데 30% 정도가 지금 다주택자라고 하거든요. 참여연대가 이걸 꼬집었는데, 부동산 세제와 주거 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된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 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서 상임위를 바꿔야 된다. 자, 이렇게 꼬집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여연대 지적이 옳죠. 예. 당연히
다주택자를 갖고 있는 의원이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효과가 있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해충돌의 상충이 되기 때문에 참여연대의 말은 적절한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뭐 다주택자 전수조사 하겠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43명이 다주택자예요. 예. 그 민주당 국회의원 4분의 1 정도가 지금 다주택자인데 본인들이 공천하기 전에 팔으라고 서약서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약속을 지켰어야죠.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민주당과 청와대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 자, 앞서 나왔던 곽상도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문준용 씨 대통령 아들을 이제 집을 팔아서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다. 본인이 지금 역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곽상도 의원의 국정에 대한 임하는 자세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무수한 의혹을, 특히 대통령 아들에 대한 무수한 의혹,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본인은 의혹을 제기를 할 때는 최소한도 관련돼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들고 거기에 대해서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국민들께 계속해서 불신을 일으키면서 본인은 지금 대구의 의원입니다. 네. 그러면 수도권에서 본인은 재건축 아파트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여의도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국회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대구 국회의원이고 이번에도 다시 대구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시세 차익이 지금 김남국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 많으면 12억 원까지 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국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곽상도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의원들, 국토교통이 이 자신들의 소속 위원회가 겹치지 않는 의원들이라도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300명 전원이 다 다주택이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국민들께 자신 있게 우리가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법을 만들 때는 그 정도의 도덕성을 가져야 되지. 그런 도덕성도 없는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을 합니까? 저는 국회의원들 300명 전원 다 다주택이어서는 안 되고 지금부터 각 정당들 조사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약속을 받고 또 이것을 확인해야만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하게 청와대와 여당, 야당만이 아니고요. 그런 공직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들인데 함께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국회의원들의 절치부심의 각오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네. 저 조금만 참 말씀드리자면 곽상도 의원이 송파구의 재건축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가 2014년도에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것, 저는 둘 다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예. 많은 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집 사가지고 오르면 팔고 좀 더 좋은 집 가고 그런 것들이 왜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비판을 받아야 되느냐. 올라 있는 거죠. 그렇죠. 강남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갖고 일괄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준용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위법하고 불법적인 그러한 투기가 아니었다면 저런 문제를 갖고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또 반박을 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것이다. 소모적인 논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으로서는 당연히 문준용 씨에 대한 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곽상도 의원이 꼭 해야 될 것들은요. 정확하게 증거를 내놓고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의혹 제기하면서 실제로는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들 중에 밝혀진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런 비방과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는 곽상도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면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저는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데 더군다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런 사실은 투자인지 판단할 수 없는 근거의 경계에 있는 부분에서는 스스로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짧게요. 네. 예. 곽상도 의원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하고 증거를 마련해야지 곽상도 의원이 검사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의혹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국회의원이면 의혹 제기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의혹 제기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고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치에 대한 불신 생기고 전혀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끊임없이 이어지고 본인 도리어 자신이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부에 이걸 밝히라고 하는 상황으로 끊임없이 가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정치 공세가 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동산 의혹 제기건 관련해서는 이제 뭐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말을 그냥 안 했으면 좋았을 걸 논란만 증폭시킨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국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오늘부터 이제 양박귀가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통합당이 복귀를 하면서 상임위 명단을 제출했는데요. 지금 뭐 법사위 운영위 명단을 보니까 화력이 대단합니다. 상당히 이 언어라든가 또는 그 의정 활동에서 센 분들,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김도우 의원 법사위에서 활동도 했었고 또 발언력도 세고요. 운영이라든가 법사위 중요한 곳에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대신에 상임위원장들을 다 지금 여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보니까 간사도 상임위원장급 그 다선 의원들이 맞습니다. 호질렀더라고요. 원래는 상임위원장을 할 분들이 이 야당 내 상임위원장 할 분들이 이제 간사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화력은 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21대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은 역시 뭐 이런 갈등도 있겠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지금 미래통합당도 이번 총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확한 수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더 뛰어넘는 여당을 뛰어넘는 그런 정책을 제시하고 함으로써 여기서 압도적이어야 된다. 지금 상황처럼 자칫하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국회에 등원을 했는데 거의 전쟁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여당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 야당 같은 경우는 싸우겠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지금 등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싸움의 주체와 목적이 결국 국민을 위해서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국민과 국정을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또는 자칫하면 정치 공세로 가는 그런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경험이 있는 이런 다선 의원들이 정말 상황을 더 통찰하고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지난 국회 어땠습니까? 15,000건이 넘는 법안이 폐기되고 계속 한 달에 한 번 보이콧 장애 집회하면서 정말 20대 국회 최악이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 하지 않습니까?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경험 있는 의원들이 포진하면서 상황을 야당이 정말 잘하는구나. 우리 박수 쳐주자라는 그런 분위기로 야당이 정말 의정활동을 해줘야 되고요. 여당도 적절한 때 양보카드, 협치카드도 내놓고 하면서 이걸 끌고 가야만 20대 국회, 21대가 제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곳곳에 그런데 뭐 충돌 요인도 많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여당의 숫자는 밀리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화력을 모으고 있는 통합당. 이제 그 통일부 장관 또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를 두고 잘못된 인사다. 시작부터 강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차라리 통일부 장관이면 모르겠으되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북한을 상대하는 최고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으로서는 수장으로서는 안 맞다고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개념 자체를 잘못 잡았다. 박지원 내정자는 국정원장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죠. 사실 박지원 전 의원의 발탁,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맹공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깜짝 발탁이다 이런 그 평가가 나왔었는데 지금 통합당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박지원 전 의원을 발탁한 게 아니라 지금 국정원장 자리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박지원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대북 불법 송금 그런 것 때문에 징역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북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정원장으로서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것과 문모닝이라고 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비판의 발언도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기억에서는 사라져 있지만 되게 많은 논란이 될 만한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했다든지 5.18 문제에 대해서 지금과 다른 입장을 얘기했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야당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박지원 지명자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흠집은 나고 상처는 나겠지만 낭만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박지원 지명자께서 문재인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대한민국에도 충성을 하셔서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그 뜻, 남북관계를 잘 풀어라. 라는 그 뜻에 맞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당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도 좀 꽉 막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뭔가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가 가면 뭔가 좀 물꼬를 트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또 한편에서 나오기도 해요. 저는 뭐 반대로 최적임자라고 봅니다. 최적임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20년 전에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는 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역할을 했었고요. 그 뒤에 뭐 조문으로 온 특사라든가 모든 부분을 박지원 내정자가 다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도 하고 법사위원도 하면서 법과 북한에 관한 모든 정보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자문도 해주고 그동안 역할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의 상황 본다면
20대 국회에서 300명의 의원 중에서 가장 정확한 판단력과 현실에 대한 그런 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방송에서도 우리나라 전 방송이 박지원 당시 의원을 모셔서 얘기를 듣고 싶어 할 정도로 풍부한 정보와 또 국정에 대한 그 흐름들을 판단하고 있고요. 북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다수의 카운터 파트들 그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판단력으로 설득하고 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길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박지원 내정자처럼 국정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이분은 다른 야당 의원들과도 사실은 잘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리고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고 우리 남북관계 또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들 같은 경우 뭐 배신도 하고 변절도 하고 그랬지만 이분은 어쨌든 지금까지 보였던 정치 역정으로 봐서는 물론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그런 길을 걸어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정원장이라는 음지에서 일하면서 국정원 개혁도 해야 되는 그런 그 통찰력이라든가 판단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박지원 내정자는 가장 최적임자다. 대신에 이런 상황을 결국 정부와 잘 협력하고 국회와 협력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를 잘 마치고 남북관계에 물꼬도 트고 또 남북미 관계에서도 큰 역할을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개척자가 되는 역할을 이제 부여받았다. 잘 저는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야가 안보 문제도 지금 대립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립하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지금 시각차가 큰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 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아직 어떻게 하겠다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냥 그 대검찰청에서 어제 입장, 특임 검사자 이런 입장까지만 나온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추미애 장관이 휴가를 가신 모양인데 그 전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헌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 이런 입장문을 냈어요. 그 장관의 지휘 사항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아들였잖아요. 수사 전문 자문단 이미 이제 그건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지휘는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수사에서 손 떼라, 아니 그 수사에서 손 떼라 이런 식의 포괄적인 지휘는 검찰청법 8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고 검사장들이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는 듯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트집 잡기식으로 해서 몰아내려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수장들 간에 상당히 이거는 국민들께 너무나 나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께서 휴가를 가시면서 이런 지시사항을 이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 어떻게 대응할지 저도 궁금하고 아마 김홍국 교수님도 궁금하실 텐데. 총장의 대응은 이미 나왔다고 봅니다. 대응은 이미 나왔다. 그렇죠. 이미 대검 입장을 통해서 장관에게 본인이 열었던 검사장 회의의 결과를 전달함으로써 이미 입장을 저는 내놓았다고 봅니다. 내놓기 전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한번 압박을 한 거군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쐐기를 받겠다는 건데요. 저는 검사장 회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검사장 회의라면 코로나19에 대응하거나 선거에 대응하거나 전체 전국 검사들의 얘기를 듣는 자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본인의 채찍근과 관련돼서 강요와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하게 본인의 측근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은 빠져있는 게 당연한 제척 사유가 되고요. 그 사안을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더군다나 검사장 회의가 정식 그런 절차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지금 대립전선을 형성하는 것.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이 시대의 사명은 청와대라든가 권력기관에서 조사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검찰 개혁을 하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사실은 검찰총장은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채찍근이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저는 검사장 회의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을 만나서 이런 부분은 장관과 협의할 부분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추 장관의 압박하는 모습도 그렇게 달갑지는 않게 보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사실상 자신의 명분 쌓기로 검사장 회의를 열고 끊임없이 대립전선을 만들어가는 저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검찰총장으로서 이 법원 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검찰청법 7조 8조 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거기에 대한 통할된 감독자입니다.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이 지시 관련해서도 6조를 보면요.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구성된 이 검찰청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도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으로서 그동안의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는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더 이것을 풀어나가는 검찰총장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끊임없이 대립전선을 만들어서 자신의 입장의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압박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재지휘 요청을 하면 또 감찰 이건 뭐 평행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임명권자에게 너무 부담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께서 두 분을 임명했는데 또한 대통령께서 인권 검찰로 거듭나도록 서로 협력하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지금 협력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대통령께 여러 가지 부담감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근데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요. 저런 식으로 밀어붙이게 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이 자식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지금 검찰의 동부지검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아, 감히 왜 내 아들을 건드려? 왜 내 아들을 조사해? 어디 나를 조사해? 이런 식의 압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의심 받으면 안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도 너무 검찰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근거는 뭡니까? 일단은 관련되는 뭐 그 보고를 한 자료를 예. 입수했다는 것이 이 미래통합당 얘기인데요.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아직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말만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예.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자신의 이 국무를 통할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사상 유례가 없는 몇 번이 되지 않는 이런 지휘권을 발동했다면 저는 보고하는 절차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예. 이것이 검찰을 왜곡하거나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투명하고 명명백백하게 아까 장 수장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를 사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정말로 엄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주제 다뤄볼 텐데요. 자, 어제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국회를 찾아서 추가 피해 증언에 나섰죠. 이어진 문화체육관광위 긴급 현안 질의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가해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 반성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완강히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폭력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폭력 사용한 적 없습니다. 감독님 앞에서 선수가 폭력을 당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까? 바로 허리를 잡고 말렸습니다. 그럼 사죄할 마음 있습니까?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은 건 안타까운 건데. 후배가 제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어제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소장님. 말할 수 없는 분노. 예. 정말 이건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23살의 꽃다운 그러한 사람이 자살했어요. 그랬는데 다 때린 적이 없다. 책임이 없다. 사과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너무 무책임해 보이고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 그 꽃다운 저 운동선수가 느꼈을 공포감, 두려움 그것이 절망감 때문에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요. 이거 보니까 스포츠 비리 관련해서 여태까지 97명이 징계받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계속 지금 다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위법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지도자 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최 선수가 여러 기관에다가 많은 진정을 넣었잖아요. 근데 아무 곳에서도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제대로 구축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사건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이 언급을 다시 한번 했는데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야 될 때가 이제 문체부, 대한체육회 이런 곳인데요.
팀 닥터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 이런 말만 어제 반복해서 이것도 또한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한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최선숙 사망 소식을 듣고 사실 눈물 흘리지 않은 국민이 없을 겁니다. 예. 어떻게 우리의 주변에 예쁜 딸들이 정말 평생의 모든 걸 걸고 운동하면서 했던 그 과정이 저렇게 폭행과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느냐. 저는 지금 이 거짓말하고 있는 분들 아마 후회할 겁니다. 왜냐하면 속속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안 나올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모든 기록들이 나오게 되면 처벌을 받을 거고요. 정부 부처 차원에서도 뭐 체육회라든가 사실은 그동안에 형식적인 절차가 진행이 됐거든요. 예. 협회에서 오면은 체육회는 또 다시 내려보내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막을 것인가.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정말 묵묵히 뛰면서 땀 흘리는 선수들 이것은 비단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제대로 자기들의 꿈을 피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제도적인 보장들 이 예. 부분에 대통령까지 이미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하고 반드시 또 잘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고요. 예. 우리 사회가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예, 철저한 조사, 합당한 처벌,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홍국 대진대 개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거꾸로 가는 부동산 시장. 20번 이상이니 4번이니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몇 번 나왔는지 횟수 논란도 있었지만 분명한 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정권 초반에 추진했던 임대사업자 등록이 결국 다주택자들의 숨통 역할을 하면서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관련 주요 대책 가운데 하나는 다주택자 양성화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유도했던 겁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최대 80%나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런데 시장에선 정반대로 읽혔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면서 너도 나도 갭 투자의 길로 향하게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줘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순진했던 겁니다. 실제로 정책이 나온 이후 2년 동안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98만 채에서 150만 채로 크게 늘었고 등록 임대 사업자 역시 26만여 명에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도 이를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혜택이 너무나 많아요. 그 세제 혜택 6가지나 되는데 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이게 다주택자를 늘리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굴산 대책을 하면서 많은 세제 혜택을 많이 줄였고요. 이후 혜택에서 규제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지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내 재정학 권위자인 이중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임대사업자 특혜는 주택시장에 중병을 안겨주는 암덩어리라며 이를 건드리지 않는 나머지 정부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통령 질책 이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잘못 끼운 첫 단추였던
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투자액 기준으로 임대사업자가 일반 제조업자보다 세금을 10분의 1만 내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주택 공급 상황부터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조달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최근에 여론 악화에는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국회 발언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임대사업 등록과 같은 잘못된 정책은 물론 당국자의 말 한마디가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예민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네,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는 이유 또 있습니다. 정작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정책 방향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자충수를 둬 스스로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똘똘한 집 한 채를 남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선택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렀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나서 강남 불패 신호를 보낸 셈이 돼버린 겁니다. 당장 야당은 더 이상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불을 댕겼고 이젠 운동권도 이념보다는 돈을 택하는 시대가 됐다는 뼈아픈 비판도 따라붙었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는데 수도권의 집이 아닌 걸 처분하는 것은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고 제대로 된 조치가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당의 입도 무게감이 없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총선을 앞둔 여당은 스스로 종부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실소유자 그리고 그분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정부와 여당은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고 그러다 보니 규제 고삐는 더욱 죄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직접 불안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은 잠잠해지지 않는 상황.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에 더 큰 부담을 진 채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거대 여당의 의지만 있다면 법 개정까지 거침없이 달릴 수 있지만 이미 종부세 완화, 더 나아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법안까지 발의해놓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미래통합당과의 전면전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단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금방 무슨 세금만 올리면은 뭐 효과가 날 것 같지만 그런 건 과거에 우리의 경험에서 봤을 적에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던 거고. 시장의 불씨는 결국 정책 따로 말 따로였던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책의 방향만큼이나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을 되새길 때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분위기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보완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있을까 지금 의문인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이요. 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도 깎아주고 건보료 혜택도 주고 굉장히 그 파격 혜택을 많이 줬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다주택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처음에 취지는 뭐였습니까? 2017년도 12월 13일 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걸 내놨거든요, 정부가.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중소민층들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4년 내지 8년 동안 임대주택을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에 내놓을 경우에 등록할 경우에 취득세부터 보유세, 양도세까지 전부 감안해줬어요. 예. 쉽게 말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배제시켰으니까요. 근데 세입자에게 혜택을 돌아가라고 이런 했는데 애석을 다진 오히려 거군요. 다주택자한테 혜택이 돌아가 버린 거죠. 예. 네. 자, 그럼 처음부터 그때 도입 당시부터 좀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있었을 것 논란이 같은데요. 있었죠. 네. 예.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건 좋은데 예. 그 혜택이 오히려 임차인들한테 가야 되는데 임대인한테 가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정부가 이걸 내놨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소민층들에 대한 주거 안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집을 팔도록 유도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지난 1분기까지도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은 159만 가구가 임대주택에 등록을 했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2019년도에 150만 가구 아닙니까? 예. 이렇게 등록된 그 임대주택은 또 역시 4년 또는 8년 동안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밀 잠김 현상도 생긴 거예요. 예. 임대주택으로 사는 거는 사는 사람들 오래 살 수 있지만 그게 매물로 나오지 않으니까 거래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공급이 부족하니까. 예. 이런 그 부작용도 나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초반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잘못된 이런 거죠. 네. 부분이 있군요. 네. 자, 정부가 관련해서 보완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소급 적용 여부가 좀 논란인 네. 것 같습니다. 이게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소급 적용 안 하면 시장 영향이 미미할 테고요. 이거 하게 되면 또 위헌 논란이 제기될 그렇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법률 불소급 원칙이 있어서 소급 예. 적용하게 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제 혜택을 준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지 보유세나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해 줬거든요. 예.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좀 더 규제하는 그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이들이 집을 팔게 하는 거죠. 예. 지금 임대 사업에 등록을 하게 되면 4년 8년 동안 매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임대 사업자끼리는 팔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일반 매물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다주택자들을 1주택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거 말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게 되면 진퇴양난이 돼서 오히려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팔 수 있는 퇴로는 열어줘야 된다.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하려고 하면 보유세는 올리고 네. 양도세는 내려서 낮추고, 퇴로를 해주는 것이 맞을 네. 것 같다. 네. 이런 의견이신데 서민들이 집 사기도 힘들지만 지금 전세, 월세도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가 모두 완료가 됐는데 이 법안들 다 통과가 되면은 전월세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초기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 일단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그 등록제거든요. 등록하게 되면은 아마도 전세 과세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지금까지 그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게 되는데 전세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안 냈거든요, 지금까지. 예. 그러면 전세 금액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요구하게 되면 아마 증여세부터 다 세금을 물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그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월세 상한제하고 제약계획 청권제가 있는데요. 네.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연간 5% 이상 그 임대료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임대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갱이 청구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1이나 1+2로 또는 뭐 무제한으로 이렇게 지금 여당이 제안을 해놨는데 예. 그거는 이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 가격이 맞으면 계속 거주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시행되게 되면 조기에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 임대료가 제한되기 때문에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서 금리와 임대료 상한선이 유사해진다면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부작용까지 생각해서 꼼꼼히 좀 들여다보고 대책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정부가 부동산 집값 잡겠다고 내놓은 여러 가지 기조 중에 지금 가장 강한 것이 이제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 종부세를 높이겠다 얘기했는데 이거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지금 내놓은 건 뭐 1년 내에 팔 경우는 80%까지도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예. 그랬거든요. 사실 이렇게 단기적으로 50%, 60%, 70% 높아질수록 투기 세력은 없어집니다. 예. 분명히 없어지는데 이게 이제 장기화돼 버리면은 부동산 거래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김태년 의원은 싱가포르를 예를 들면서 얘기했거든요. 예. 거기는 뭐 주택 시장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예. 임대주택 시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네. 그리고 또 거기도 이제 임대주택도 거래가 되긴 됩니다.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는데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12%씩만 물립니다. 거기도. 그리고 최고 수혜율도 뭐 상당히 높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세율을 높일 경우에 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거래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형 모델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건 이제 취득세 관련해서 실수요자 취득세가 우리는 이제 1%에서 4% 정도? 등록세까지 4.6% 가까이 그 정도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싱가포르는 다주택자 취득세가 최대 15% 네, 정도? 네, 예,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올리겠다는 네.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집값을 내리는. 당연히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가 높아지면 거래가 유출될 수밖에 예.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말고도 일본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근데 이제 보유세가 우리보다 일본이 높아요. 네. 일본이 약 한 1.9% 되는데 우리는 0.8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인 취득세 양도세를 낮추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세제를 강화시키면서 세 딱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장기적 효과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아, 장기적으로. 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예. 이 그 보유세를 올려서 100만 원 나오던 게 200만 원 나오더라도 집값이 몇 천만씩 올라갈 때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나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게 부동산 세금 자체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는데 세금도 높대 이러면 안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탄력적으로 시기를 보면서 조절해서 정부가 정책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 이 세제 효과가 어떻게 가는지까지 좀 시뮬레이션을 잘하고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네. 야당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세금 원리조차 모른다 이런 비판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정부가 지금 현재 대책을 여러 번 내놓으면서부터 이 시장의 반응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예. 그냥 계속적으로 대책을 내놨는데 아마도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공급 대책입니다. 네. 어떤 대책을 내놔도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세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이전에 공급 대책도 좀 내놔야 될 것 같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유동성 자금이 1,000조가 넘잖아요. 이 유동성 자금이 저금리의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어떤 대책을 내놔도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유동성 자금을 다른 쪽으로 돌리거나 또는 뭐 채권을 발행해서 유입하는 방법,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공급을 양을 늘리는 방법.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보유세를 올리거나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세제만 가지고는 안 되고 네. 근본적으로 지금 공급 문제도 중요하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시중에 너무나 많은 그 자금들 이걸 끌어들일 어떤 대책도 같이 마련해야 네. 결국 집값이 잡힐 것이다 이런 얘기신데 네. 공급 부분 좀 보겠습니다. 이제 공급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게 확대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토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특히 이제 도심지의 그 노후불량 주택들을 헐고 다시 짓는 재개발 재건축을 거의 스톱시켜놨어요. 최근에 그 재개발 사업에 그 분양하는 물량들은 이전 정부에서 했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늘릴 방법이 있고요. 예. 물론 이제 그 국토이용관리법상 용적률이 300%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근데 서울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과매력적 권역은 종세분할 2004년도에 했어요.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나눈 거죠. 네. 나눠서 3종 주거지역이 250% 용적률입니다. 아. 원래는 300%인데 국토이용관리법상. 예. 그리고 2종 주거지역은 이걸 좀 200%입니다. 규제를 더 풀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이걸 좀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용적률을 전부 다 50%씩 100%씩 내려놨습니다. 예, 그럼 조금 더 고층으로 지을 수 있게. 네. 예. 거기에다 이제 서울시는 스카이라인 35층 경계가 있어요. 예. 박원순 시장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서울은 35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것도 조금은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40층, 50층으로. 그래서 예. 조금은 컴팩트 시티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원미 장관한테도 공급을 늘리라고 했는데 서울 시내 늘릴 수 있는 땅은 결국엔 개발제한구역 해제거든요. 네. 근데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땅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인데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해놨던 제도이기 때문에 네. 녹지가 없거나 전답으로 돼 있거나 잡정지 상태로 돼 있는 개발 제한구역에서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개발해도 됩니다. 예. 근데 그런 땅이 근데 많지는 않아요. 뭐 땅이 많든 적든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은 지금 이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미래 세대를 위한 보물 같은 곳이다. 절대 해제 안 한다. 이런 네. 입장 어제 분명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녹지로 돼 있는 데는 해제하지 말고 녹지로만 돼 있는 데는 해제하지 말고. 네. 그리고 전답이나 잡정지 상태로 돼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개발할 가능성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공급을 늘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정책의 초점이 2030 세대 무주택 네. 수요자들에게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4050 또 5060의 무주택자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차별 얘기도 나오는데 이 어디에 맞춰줘야 되는 겁니까?
가장 뜨거운 감자가 청약제도인 것 같아요. 청약제도는 바로 이제 무주택 기간, 그다음에 이제 통장 가입 기간,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 수. 네. 근데 젊은 세대들은 부양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예. 통장 가입 기간도 짧고 무주택 기간도 짧고. 그래서 이걸 세대별로 구분해서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세대별로 구분해서 안분 분양하는 것도 좀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 같아요. 예. 만약에 이게 무작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 상봉이나 30대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정부가 2030 때문에 청년 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 지방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 또 40대, 50대 무주택자가 역차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청약제도를 손보려면 적어도 이 세대별로 안분해서 그 청약 그 제도를 바꾸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세대별로 청약제도 네. 좀 안분해서 네. 그 어떤 희망의 사다리를 좀 가질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아예 30대 예. 나도 분양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예. 이게 그냥 지금 있는 제도로 가다 보면 나이가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많거나 분양 가격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 먼저 받아가니까 20대, 30대가 반영을 못 받아요. 예. 또 한 가지는 청년 임대주택을 30만 실을 짓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원룸인데 이걸 투룸, 쓰리룸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방이 한 칸, 두 칸 필요하거든요. 예. 방이 없는 원룸이다 보니까 또 사용에 불편함도 있고 네. 그러려면 주택 대용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가고 싶은 건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강남 불패가 이어지는 것도 뭐 그런 비슷한 취지고 공직자들이 아무리 정부에서 집을 팔라고 해도 강남 집은 안 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으로만 이렇게 해결을 하다 보니까 교육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다 같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결국은 이 문제는 안 풀린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강남은 가장 집값이 오르는 첫 번째 요인이 교육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교통 문제예요. 주변에 물어봐도 왜 강남으로 대치동으로 가려고 합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교육 교육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교육을 좀 분산할 필요가 있고요. 예. 강남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만큼 세금을 물리고 네. 그리고 이제 지방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강남 대체 도시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일개 신도시 같은 경우도 강남에서 가깝다 보니까 분당이 가장 비싸거든요. 예. 그래서 강남 지역은 교육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주변 지역에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가 없다 보면 분당이나 다른 지역의 새로운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걸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비슷한 그 환경을 조성해 줄 수 네. 있는. 예.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취임 초기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강북도 강남처럼 개발하겠다. 예. 근데 결국엔 잘 안 됐잖아요. 예. 어제는 그 강남에서 얻은 그 세금도 같이 좀 공평하게 써야 된다는 공유하자. 얘기도 네. 공유하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건 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강남에서 개발 이익을 모두 강북이나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네. 일부는 강남에 쓰게 하되 반 정도는 서울시를 예. 위해서 쓴다면 공평하게 이렇게 균형 발전할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마지막으로 정부가 집값 잡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확고합니다. 이제 추가 대책들이 곧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로서 조언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 우선 뭐 보유세만 인상해가지고 또 양도세, 거래세만 인상해갖고 부동산 시장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예. 공급도 다시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방안, 특히 도심재 재개발 재건축도 사실은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오히려 양도세를 낮춰서 터널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면은 아마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앞으로 추가 대책의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해서 손 씨를 국내 수사 과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인데요. 판사를 비난하는 국민 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여론은 싸늘합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먼저 이 손정우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심사가 진행된 이유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손정우는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로 알려진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습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4천여 명으로부터 4억 원을 받고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4월 형기를 모두 채우고 풀려날 예정이었는데 만기 출소를 앞두고 정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돼 손 씨는 풀려나지 않고 그대로 재구속됐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이 인도를 요청한 범죄 가운데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국내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가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를 제외하고 국제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가 진행됐고 어제까지 모두 3차례의 신문이 열렸습니다. 네, 지난 2차례 신문에서 검찰과 손 씨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었는데요. 손정우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내세운 겁니까? 먼저 관련 법을 보면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절대적 사유와 임의적 사유로 나뉩니다. 절대적 사유가 있다면 인도를 거절해야 하고 임의적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도를 허용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에서 정한 인도 요건에 충족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전제 조건입니다. 손 씨는 이 3가지를 모두 주장했습니다. 먼저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미국의 보증이 없어서 인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손정우가 인도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로는 손정우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이뤄진 만큼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는 게 비인도적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쟁점이 다양한데 먼저 한국에서 처벌한 범죄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보증이 필요하다. 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범죄인 인도 조약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는 미국으로 보내진다 해도 국제자금 세탁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손정우 측은 이에 대해 미국의 확실한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약이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고 조약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어서 별도의 보증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대적 거절 사유와 관련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개연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손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재판부가 손 씨에 대해서 판단한 결과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다고 본 건데요. 이 부분에서 국내 아동 청소년 성착취 수사에 손정우를 이용해야 한다 이런 판단이 나온 겁니까? 네, 재판부는 형사 정책적 측면에서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한민국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제작 배포되도록 설계한 사이트 운영자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재판부는 손정우가 처음에는 단순한 이용자였다가 나중에 운영자로 나아간 점을 보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크웹 특성상 회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범죄가 악순환되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손정우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낸다면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미완 상태로 마무리되거나 진행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범죄인 인도 제도의 목적은 법정형이 더 높은 청구국의 형사법에 따라 처벌하는 게 아니라 범죄의 예방과 억제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이 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추가 수사해 기소했다면 국내에서 재판받았을 것이라며 불기소로 인한 불이익을 손 씨가 감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예, 국내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좀 여론의 반응은 좀 싸늘한 것 같습니다. 인도를 거절한 판사가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벌써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고요. 네,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국민청원에 벌써 3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에 불과하다며 한국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오만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1년 6개월이라는 형량은 과거 재판에서 확정된 부분이고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아닙니다. 또 일각의 오해와 달리 손정우가 미국에 가더라도 성착취물 범행에 대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론이 이렇게 들끓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금 세탁의 미국 법정형과 국내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일 텐데요. 우리나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 수익 등을 은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법에 따르면 자금 세탁은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번 사건이 큰 관심을 받는 이유가 손 씨의 성착취 범죄에 대해 국민 법감정에 맞는 처벌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손정우를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법원도 이에 공감한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손정우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적절한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 씨를 향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게 결코 아니고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해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어쨌든 법원 결정에 따라서 어제 손정우는 구치소에서 풀려났고 아버지가 어제 아들 컴퓨터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자, 손정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앞서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손 씨 아버지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아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면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노린 건데요. 범죄인 인도 심사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에 배당한 뒤 일단 수사를 유보한 상태였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1년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난 손 씨는 죄송하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앞으로 남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추가 수사 이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 씨 아버지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아들이 남은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사하는 데 대해서는 주둔하고 싶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국민적인 정서답게 수사를 잘 받아서 제가 권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금 세탁, 즉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손정우 측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공소시효도 남아있어서 조만간 수사를 통해 추가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 씨의 범행에 비추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분노 여론이 들끓는 만큼 성착취 범행에 대한 양형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해서 다시는 불행한 사건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 유산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스포츠 인권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검사장 회의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총장 스스로 현재 검사장과 친분으로 부장회의에 지휘 감독을 일임해놓고도 이를 뒤집었다며 공정성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을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했다며 총장 지휘에 문제가 있는데도 장관이 바로잡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이자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오 전 시장 수사전담팀은 오늘 오전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과 대외협력보좌관실 등의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비롯해서 또 다른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부하 직원 강제추행을 시인하며 자진 사퇴한 뒤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뉴스앤이슈 60초 뒤에 이어집니다.
네, 오늘 서울은 흐린 하늘에 비교적 더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이 낮고요. 이따금 바람까지 불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합니다. 하지만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일부 영남 지방은 30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낮 기온이 30.5도까지 올랐으니까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산과 대구의 낮 기온이 31도, 32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광주와 춘천 30도, 대전 29도, 서울 28도가 예상됩니다. 구름만 많은 내륙과 달리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 고산 등 서부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굵은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오늘 오후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주 후반부터 내륙으로 북상해 전국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이때도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지역은 지속적인 호우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더위 속에 오후 늦게 영서와 또 영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갑작스런 비에 대비해서 우산 꼭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 별자리 광장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음악 익숙하실 겁니다. 1988년에 나온 이탈리아 영화 시네마 천국의 OST 가운데 일부입니다. 영화 음악계의 명장 엔니오 모리코네의 대표곡이죠. 수많은 명곡을 남긴 엔니오 모리코네가 향년 9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리코네가 남긴 주옥 같은 영화 음악, 지금 들으시는 이 시네마 천국 말고도 미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등의 걸작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요. 비록 그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명곡들은 우리 곁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자, 가슴 한켠에 있던 추억 떠올리시면서 음악 조금 더 들으시고요. 뉴스앤이슈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